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보았던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와 뉴럴 네트워크 모델은 이 픽셀 값들을 이렇게 이와 같이 플랫하게 원디 벡터로 펼쳐 연산하였기 때문에 2D 혹은 3D 이미지의 공간 정보까지를 다루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공간 정보에 해당하는 스페셜 스트럭처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컨볼루셔널 그래프,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볼루션 네트워크는 기존에 배웠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와 액티베이션 펑션 이외에도 이와 같이 컨볼루션 레이어, 풀링 레이어, 그리고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새롭게 정의하여 사용합니다. 새롭게 제안된 컨볼루션 레이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그림처럼 이전에 보았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포워드 패스 과정은 사이파 10 이미지로 예를 들었을 때 이렇게 32 by 32 by 3 이미지를 3072개의 스칼라 엘리먼트를 갖는 1D 벡터로 만들고 각 클래스의 웨이트 매트릭스 W를 곱하여 출력 벡터를 뽑아내는 형태였습니다. 즉 학습 파라미터 W는 각 클래스를 대표하는 이 1바이 3072의 필터를 10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출력값 하나는 이렇게 입력과 각 클래스를 대표하는 필터의 곱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컨볼루션 레이어의 입력은 3바이 32바이 32를 원디로 펴지 않고 원본 데이터의 형태인 이 3차원 텐서를 입력으로 유지합니다. 여기에서 3은 RGB 각 채널에 대한 뎁스 3을 의미하며 32바이 32는 영상의 세로 곱하기 가로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컨볼루션 레이어의 학습 파라미터인 가중치 행렬은 3차원의 스페셜 스트럭처를 갖는데 이러한 웨이트 매트릭스를 필터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필터는 입력 영상과 같은 크기의 채널을 갖고 입력 영상의 전 영역을 돌아다니며 다트 프로덕트 연산을 수행합니다. 즉 입력 영상이 3채널이기 때문에 이 필터 앞에 채널의 크기도 3을 갖는다는 것이죠. 컨볼루션 레이어의 스페셜 스트럭처를 살리기 위한 연산 과정은 입력 영상과 필터 크기와 같은 75차원의 벡터의 닷 프로덕트를 통해 하나의 스칼라 값을 얻게 됩니다. 이때 출력 값은 입력 영상 내 이렇게 해당 공간 위치가 얼마나 필터와 유사한지를 나타냅니다. 앞서 설명한 연산 과정을 입력 영상 내 모든 영역에 적용하며 계산하면 결국 출력 값으로는 이렇게 1바이 28바이 28 크기의 텐서를 얻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부릅니다. 액티베이션 맵이라는 이름은 입력 영상이 이 하나의 컨볼루션 필터 3바이 5바이 5 필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 때문에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의 컨볼루션 필터만 사용하는 것은 충분치 않기에 아래의 그림처럼 여러 개의 서로 다른 필터를 사용하여 필터 수만큼의 액티베이션 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필터가
파란색, 녹색,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주황색 이렇게 6개가 있을 때 각 필터를 입력 영상에 닷 프로덕트 시킨 결과인 액티베이션 맵 역시 파란색, 녹색, 붉은색, 노란색, 보라색, 주황색 각각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죠. 이러한 각각의 액티베이션 맵은 인풋 이미지의 스페셜 포지션이 얼마나 각각의 필터에 반응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이때의 액티베이션 맵들을 이렇게 컨캐트넷 시켜 하나의 3D 텐서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림의 예시 같은 경우는 총 6, 하나, 둘, 셋, 넷, 다여 6x 28x 28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아웃풋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요 각 포인트, 가로, 세로의 영상 데이터에 대한 각 포인트들이 6차원 피처 벡터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입력을 위 그림처럼 배치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 배치는 여러 개의 입력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입력 영상, 필터, 그리고 출력값인 액티베이션 맵은 이와 같은 배치를 사용했을 경우 모두 4차원 텐서가 됩니다. 지금은 입력 영상을 2개, 즉 배치 사이즈를 2라는 것으로 설정했을 때에 대한 예시인데요. 2바이, 3바이, 30바이, 32가 입력에 대한 4차원 텐서이고 필터는 6바이, 3바이, 5바이 5인 텐서이고 결과인 액티베이션 맵은 역시 배치 크기에 따라 2바이, 6바이, 28바이, 28이 되는 것이죠. 이를 일반화했을 때에 대한 식은 이와 같습니다. 앞에서는 Cin 곱하기 H by W였는데 이제 그게 배치 영상 입력의 배치에 해당하는 n이 따라오게 돼서 n 곱하기 Cin 곱하기 H 곱하기 W가 일반화된 입력의 단서식이 해당되고 중간 컨볼루션 레이어의 필터는 Cout 곱하기 Cin 곱하기 KW 곱하기 KH가 됩니다. 이 KW와 KH는 일반적으로 정방일 경우에 동일하게 되죠. 그리고 이 Cin은 앞에 배치 데이터의 채널 수인 Cin과 맞게 되고요. 이 Cout은 결국 이 필터의 수이기 때문에 액티베이션 맵의 Cout과 연결되고 이 batch of output은 n by C out 곱하기 H prime by W prime이 됩니다. 이 H prime과 W prime은 역시나 우리가 사용하는 컨볼루션 레이어의 커널, 스트라이드, 패딩에 영향을 받는 파라미터로 설정이 될 것입니다. 자, 컨볼루션 레이어는 fully connected 레이어처럼 연속적으로 레이어를 쌓아 새로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CNN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처럼 각 컨볼루션 레이어에 있는 필터, 즉 커널 수만큼 출력이 나오게 되며 이는 다음 컨볼루션 레이어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각 레이어의 인풋과 아웃풋이 되는 액티베이션 맵들은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에서와 같이 히든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컨볼루션 네트워크는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에서의 레이어와 같이 결국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컨볼루션 레이어 연산 직후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넣어서 이 CNN 네트워크에서의 넌리니어리티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시각적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분류기에서 배웠던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는 클래스별 하나의 웨이트 벡터만 가지고 있기에 클래스별 하나의 템플릿만 가진 형태로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지금 요 W1, W2, W3의 경우는 각각 서로 다른 뭐 플레인, 가, 캣에 대한 웨이트 템플릿인 것이죠. 그것들을 각각 시각화해서 봤을 때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 각각의 W를 시각해 나온 이 하나의 템플릿들은 결국 입력 영상이 얼마나 각각의 클래스 템플릿에 가까운가를 결정짓게 되고 유사할수록 높은 함수 값을 뱉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의 첫 번째 레이어만 살펴본다면 우리가 설정한 퍼스트 히든 레이어의 크기에 대응하는 이 W1 크기만큼 우리는 여러 개의 템플릿을 갖는 형태에 해당됩니다.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에서도 비슷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이 CNN의 유명한 네트워크 중에 하나인 알렉스넷이라는 것에 이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의 필터 결과를 시각화한 모습입니다. 이 각각의 필터들은 잘 살펴보면 기울어진 엣지 정보와 이런 보색 정보 등 로우 레벨 피처를 학습한 것으로 이렇게 그림이 보여지죠. 이러한 각각의 필터들은 기울어진 엣지와 보색으로 해석되는 정보를 통해 입력, 영상, 이미지의 각 포지션들이 이 다음 히든 레이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컨볼루션 필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7x7 입력 이미지에서 이 녹색과 같은 3x3 필터가 연산하면서 움직이는 형태를 이렇게 지금 단계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때 필터는 입력 영상의 모든 영역을 이렇게 지금은 수평 방향으로만 이동했지만 계속해서는 이 수직 방향으로도 이동해서 연산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한 칸씩 이 검정 점이 즉 검정 포인트에 해당하는 것이 3x3 커널의 중심점이기 때문에 이 중심점이 이동한 것을 보면 정확하게 수평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스트라이드라고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과정을 일반화해 보면 입력 영상의 크기를 만약에 우리가 W by W라고 하고 요 필터, 요 녹색과 같은 필터를 K by K라고 했을 때 결국 연산 결과로 나오는 출력은 W-K 플러스 1이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볼게요. 지금 보면 입력이 7x7이고 필터가 3x3일 때 아웃풋은 5x5라고 되어 있죠. 왜 5x5죠? 이 3x3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횟수가 5번인 거죠. 자, 자세히 보면 결국 출력의 크기가 영상의 크기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입력 영상의 테두리, 엣지 영역을 필터가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런 컨볼루션 연산은 계산 과정에서 스페셜 디멘전을 잃게 되어 입력 영상 픽셀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패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는 입력 영상 주변에 이렇게 회색과 같이 테두리를 둘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요 위 그림은 제로 패딩을 사용한 예시입니다. 이제 이 주변에 둘러주는 기술 혹은 방법이 패딩인데 각각의 위치 값을 0으로 초기했기 때문에 제로 패딩이라고 하죠. 이 패딩은 컨볼루션 레이어의 추가적인 하이퍼 파라미터에 해당됩니다. 입력 영상 주변으로 덧붙이는 패딩의 크기는 입력 영상 크기와 필터의 크기 그리고 스트라이드 값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지금의 예시는 이 스트라이드 필터가
옆으로 이동하는 수평 혹은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크기가 1이라고 가정했을 때의 결과이고 일반적으로 요 패딩이라고 하는 P라는 파라미터는 K-1 나누기 2로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K는 필터 사이즈이기 때문에 3에 해당되고 따라서 패딩은 3-1 나누기 2여서 1에 해당이 되죠. 자, 컨볼루션 레이어가 무엇을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이 이 리셉티브 필드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웃풋 이미지의 각 스페셜 포지션이 인풋 이미지에서 얼만큼의 영향을 받는가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의 컨볼루션 레이어, 지금은 인풋 레이어 사이, 아웃풋 레이어 사이 하나의 컨볼루션 레이어만 존재한다고 가정하는데요. 이렇게 이 하나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아웃풋 한 개는 이렇게 3x3 영역의 리셉티브 필더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쌓아서 만드는 스태킹 컨볼루션 레이어를 살펴봅시다. 지금 이 그림은 연속작으로 쌓은 컨볼루션 레이어가 3일대의 예시입니다. 이 아웃풋 텐서부터 왼쪽으로 거꾸로 점점 확장해 가면서 리셉티브 필드를 계산해 나가보면 이 1x1 영역에 해당하는 리셉티브 필드는 이렇게 녹색으로 3x3에 해당이 되고 이 3x3에서 맨 왼쪽 상단과 맨 오른쪽 하단에 해당하는 리셉티브 필드를 이용해서 한번 전체를 계산해 보면 요 하나가 또 요만큼의 3x3 또 요만큼의 3x3이어서 이렇게 전체를 생각해 보면 결국 5x5가 되고 또 이 5x5의 왼쪽 상단과 오른쪽 하단에 대한 영역을 살펴보면 결국 7x7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최종적으로 이 세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쌓은 CNN 모델의 리셉티브 필드의 크기는 7x7이 되는 겁니다. 이런 리셉티브 필드 사이즈를 수식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데요. 그 일반화된 식은 여기 있어요. 1 더하기 L 곱하기 K-1에 해당하는 것이죠. 요 렐은 레이어의 수에 해당이 되고 K는 커널의 크기에 해당이 됩니다. 만일 필터 사이즈를 3으로 고정한다면 입력 영상의 해상도가 커질수록 입력 영상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수용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컨볼루션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 리셉티브 필드를 넓게 보는 방법이 반드시 레이어를 많이 쌓는 방법뿐일까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만약에 레이어를 여러 개 쌓아서 리셉티브 필드를 키우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면 레이어를 많이 쌓지 않고도 넓게 볼 수 있어서 좋을 텐데 말이죠. 예, 우리는 지금부터 이 다운 샘플이라는 것을 통해 더 넓은 수용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CNN 모델 설계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스트라이드가 2일 때 커널은 입력 영상과 연산 시 픽셀 단위를 2칸씩 건너뛰게 됩니다. 이 화살표를 보시면 3x3 커널이 전에는 한 칸씩 오른쪽으로 이동했던 걸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이 두 번째 칸에서 네 번째 칸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스트라이드가 2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미 언급했지만 컨볼루션 연산에 사용되는 하이퍼 파라미터인 스트라이드 크기는 이 최종적인 출력의 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지요. 이 입력 영상이 3x30x 32이고 커널이 3x5x5인 컨볼루션 필터가 총 10개이며 스트라이드가 1이고 패딩이 2일 때 출력 크기는 몇일까요? 라는 문제를 살펴보시죠. 우리는 이미 일반화된 식을 이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볼게요. 입력 W는
32 by 32이기 때문에 W가 32가 되고요. K, 필터의 크기이기 때문에 5 by 5여서 필터는 K는 5가 되네요. 패딩은 2라고 써 있고 스트라이드 S는 1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출력은요. W-K 플러스 2P 나누기 S 더하기 1이니까 32-5 더하기 2 곱하기 2 가로 닫고 나누기 1 더하기 1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32가 됩니다. 즉 아웃풋이 30by 32가 되는 것이죠. 출력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 컨볼루션 레이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액티베이션 맵은 앞에 있는 필터의 Cout과 같기 때문에 Cout이 지금 10이죠. 10개요. 따라서 10 by 32 by 32인 액티베이션 맵 아웃풋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32 더하기 2 곱하기 2 마이너스 5 나누기 1 더하기 1 32 맞네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0 by 30 by 32 라고 답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예요. 입력 영상이 3 by 30 by 32이고 컨볼루션 필터는 이 3 by 5 by 5가 10개이며 스트라이드가 1이고 패드가 2일 때 이 학습 파라미터의 수는 몇 개인가요? 가 질문인데요. 결국에는 컨볼루션 필터와 바이어스를 더하면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3 by 5 by 5 컨볼루션 필터와 한 개의 바이어스가 총 10개인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어디 보실게요. 이 10개, 10 곱하기 3 by 5 by 5 다시 할게요. 즉 10개인데 10개 곱하기 가로 열고 3 by 5 by 5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0 곱하기 76, 즉 한 개의 필터마다 총 76개의 러너블 파라미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총 76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여기 맞네요. 760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총 곱하기 마이너스 더하기 연산이 몇 번이 발생하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컨볼루션 필터가 32 by 32번 연산을 할 것이고 필터가 총 10개이므로 32 by 32 by 10번의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컨볼루션 필터는 매번 3 by 5 by 5의 연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결국 3 by 5 by 5인 75회 곱하기 32 by 32 by 10인 1240번을 곱해서 답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75 곱하기 1240은 768K 대략 이 정도의 결과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컨볼루션 필터의 변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종종 필터의 크기를 1인 필터를 사용할 겁니다. 이때 필터는 입력 데이터 특정 위치에 64개의 피처와의 선형결합 값으로 액티베이션 맵을 결정하게 되고 이는 각각의 피처 벡터가 인풋의 원소로 전제하는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형태를 NIN이라고 하는 Network in Network Structur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바이원 컨볼루션과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해 보면 이 전자인 원바이원 컨볼루션은 공간 구조 정보를 보존하며 입력 데이터의 채널을 변경하고 싶을 때 사용하고 후자인 FC 레이어는 입력 데이터의 공간 구조 정보를 없애고자 먼저 입력 데이터를 1D 벡터로 만들어 연산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FC 레이어는 CNN 모델에서 주로 네트워크의 마지막 부분에 사용되어 최종 스코어를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기억하셔야 될 거는
원바이원 컨볼루션은 공간 정보, 공간 구조 정보를 보존하게 되는 것이고 FC 레이어는 공간 구조 정보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입력 데이터가 채널 곱하기 세로 곱하기 가로 크기일 때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컨볼루션 레이어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붉은 박스와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열심히 얘기했던 컨볼루션 레이어에 대한 파라미터들을 아래와 같이 일반화된 식으로 작성된 건데요. 커널 사이즈는 얘기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인 커널 사이즈는 보통 3x3, 5x5, 7x7을 많이 사용하며 아주 종종 1x1도 사용되곤 합니다. 이 필터의 크기, 필터의 수는 출력의 채널 수를 결정하게 되고 요 패딩은 출력의 볼륨 크기를 입력 데이터의 볼륨 크기와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며 스트라이드 값, S는 이 값이 크게 설정될수록 단일 레이어당 커버 가능한 리셉티브 필드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컨볼루션 레이어에 하이퍼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자동으로 결정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모델 학습을 통해 결정되는 가중치 행렬의 크기는 이 Cout 곱하기 Cin 곱하기 KH 곱하기 KW이고 바이어스 벡터의 크기는 필터의 개수만큼인 Cout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볼륨 아웃풋은 Cout 곱하기 H 프라임 곱하기 W 프라임이 되고요. 이때 이 H 프라임과 W 프라임은 이 아래와 같이 결국 우리가 이제 커널 가로 세로의 크기와 패딩 크기와 스트라이드에 의해서 결정지게 되는 것이죠. 오른쪽 이 세팅 값들이 일반적인 컨볼루션 레이어의 설정 파라미터 예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설정 파라미터는 아무렇거나 설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명 대회에서 우승한 CNN 아키텍처나 혹은 좋은 논문에서 발표된 사례를 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대략적인 우수한 성능을 내는 모델 파라미터를 경험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 좋은 논문들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2D 컨볼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2D가 아닌 1D 컨볼루션 형태를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이 2D 컨볼루션에서 하나씩 뺀, 즉 입력에서 H를 빼고 가중치에서 K를 뺀 형태가 됩니다. 1D 컨볼루션은 일반적으로 요 W가 시간축을 의미하고요. 요 C인축이 데이터 채널을 의미하고 종종 시퀀스 형태의 텍스트 데이터나 혹은 오디오 데이터, 1D 센서 데이터들 이와 같은 형태의 데이터들이 많이 사용되는 컨볼루션 형태입니다. 우리는 또한 때때로 1D도 2D도 아닌 3D 컨볼루션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2D 컨볼루션에서의 인풋이 배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혹은 이 3D 데이터가 이렇게 3D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사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데이터들입니다. 지금 슬라이드의 그림은 2D 컨볼루션과 3D 컨볼루션의 차이를 설명한 그림입니다. 혹시 2D와 3D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헷갈린다면 해당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슬라이드를 추가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컨볼루션 레이어들은 이미 파이토치에 컨브 1D, 2D, 3D 클래스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컨볼루션 네트워크에서의 중요한 요소인 풀링 레이어는 컨볼루션 레이어의 스트라이드와 비슷한 역할을 하며 리셉티브 필드를 넓히기 위한 또 다른 형태의 다운샘플링 방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풀링 레이어와
컨볼루션 레이어의 스트라이드와의 차이점을 먼저 살펴볼 건데 그게 바로 러너블 파라미터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것이죠. 특히 풀링 레이어가 바로 이 러너블 파라미터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풀링 레이어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커널 사이즈와 스트라이드 그리고 풀링 함수를 가집니다. 이 예시는 커널 사이즈와 스트라이드가 각각 2 그리고 2 by 2이고 풀링 펑션은 max인 케이스에 해당하는데요. 커널 사이즈와 스트라이드가 2로 동일한 이유는 풀링 영역이 오버랩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해당 설정은 흔하게 사용되는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이고 알렉스넷은 일반적으로 커널 사이즈가 3, 스트라이드가 2를 사용하곤 합니다. 여기 보시면 2 by 2 커널 사이즈가 이 빨간색을 의미를 하고 스트라이드가 2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칸 점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박스, 붉은색 박스에서 오퍼레이팅을 한번 하게 되는데 여기 1156 중에서 가장 큰 값인 6을 이렇게 결정하게 되고 또 두 번째 녹색 영역에서 2, 4, 7, 8 중에서 맥스 값을 찾아서 이렇게 또 쓰게 되고 3, 2, 1, 2에서 또 맥스 값 3을 이렇게 뽑게 되고 1, 0, 3, 4에서 최대값을 뽑아서 이렇게 4를 쓰게 돼서 6, 8, 3, 4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전체 입력에 대한 맥스 풀링 결과에 해당됩니다. 풀링은 입력값의 공간 변화에 약간 불변성을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간 변화에 대한 불변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공간 변화에 대한 불변성이란 예를 들면 이와 같이 손글씨 1을 쓸 때 지금 1은 종이의 한가운데에 정확하게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약간 오른쪽으로 밀려서 1을 쓰더라도 우리는 결국 이 손글씨도 1, 오른쪽으로 살짝 밀린 1도 1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특성을 공간 변화에 대한 불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렇게 약간의 이동 변환에 대한 공간 강인성은 풀링에 의해서도 확보가 된다는 뜻인데요. 왜냐하면 조금씩 한 칸씩 밀린다 하더라도 이 값이 유지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자, 풀링 레이어를 일반화해보면 이와 같이 우리는 서머라이즈 할 수 있습니다. 풀링 레이어의 파라미터로 커널 사이즈는 보통 K이고 스트라이드는 S 그리고 풀링 함수에 대한 거는 뭐 맥스 혹은 에버리지인 평균도 있다고 합니다. 풀링 레이어를 거친 출력 값의 크기는 C 곱하기 H 프라임 곱하기 W 프라임이고 각각에 대한 H 프라임과 W 프라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 역시나 중요한 건 풀링은 뭐다? 학습 파라미터가 없다 라는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에 해당이 되고요. 앞에서 살펴본 우리는 그 풀링에 대한 예시가 K가 2이고 S가 2일 때였는데 알렉스넷은 K가 3이고 S가 2를 일반 세팅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를 배워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이 배웠네요. 예. 참고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많은 연구자들은 이 두 가지 레이어를 활용해서 정말 다양한 CNN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CNN 아키텍처는 1998년도에 양리쿤 교수님에 의해 제안된 르넷5라는 모델인데요. 해당 모델의 구성이 2014년, 2015년까지도 널리 사용된 기본 포맷이었기 때문에 뭐 좀 오래된 모델이다 하더라도 지금 이 모델을 가지고 한번 예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한 CNN 구조가 이 컨브넷, ReLU, 풀링을 이렇게 하나의 기본 블럭으로 보고 n번 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Cout 곱하기 H 곱하기 W를 이렇게 원디로 쫙 펴주는 플래튼이라는 과정을 거친 후에 FC 레이어와 ReLU라고 하는 하나의 블락을 구성하는 것을 n번 거친 후 최종적으로 이 FC 레이어를 한 번 반복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써있는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배치 사이즈의 n이 아니고요. 이 블락을 몇 번 반복할 것인가에 대한 임의의 상수에 해당됩니다. 하나의 블록마다 이 풀링이 들어 있어서 입력 영상 및 입력 피처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 크기가 작아지고 있잖아요. 다운 샘플링 하고 있으므로 이 적용되는 횟수는 입력 데이터의 크기를 잘 고려해서 이 n이 설정되어야 됩니다. 앞에 그림으로 존재하는 르넷5 아키텍처를 이번에는 이렇게 각각의 의미 있는 코딩하기 좋은 일반화시킨 파라미터로 지금 재작성해 본 것인데요. 르넷5에서 입력 데이터의 스페셜 사이즈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잘 살펴보시면 채널 수는 증가해서 결국 데이터의 전체적인 크기는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채널이 20이었고 두 번째는 50으로 이렇게 채널이 늘어났죠. 그게 왜 그렇냐? 지금 여기 28 x 28이 다운 샘플링 돼서 14 x 14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 세로 크기가 작아졌지만 채널의 수가 그만큼 늘어나서 우리는 대략적으로 그 전체적인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표현 공간의 크기가 대략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 컨셉으로 CNN 아키텍처가 디자인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함수로 ReLU 레이어를 풀링 함수로는 맥스 레이어를 선택했어요. 여기 보시면 컨볼루션 뒤에 ReLU, 컨볼루션 뒤에 ReLU, 그리고 FC 레이어 뒤에 ReLU가 있고요. ReLU 뒤에는 풀링인데 맥스 풀링, 맥스 풀링이라고 쓰여 있네요. 풀링 자체로도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ReLU가 없어도 이 풀링 자체로도 넌리니어리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설계를 할 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ReLU를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컨볼루션 레이어만 쌓지 않았던 이유는 리니어가 아닌 넌리니어리티를 통해서 입력과 출력의 함수 관계를 찾는 것이었고 그 넌리니어리티를 주기 위한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ReLU와 같은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하는 것이었죠. 근데 ReLU 말고도 다운샘플링을 하기 위한 맥스풀링 역시도 대략적인 넌리니어리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ReLU 없이 맥스풀링을 쓸 수도 있고 혹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컨볼루션, ReLU, 맥스풀링을 같이 쓸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깊은 신경망은 학습하기가 어렵다. 라고 딱 문제 정의가 되어 있네요. 한번 이걸 알아보도록 할게요. CNN 아키텍처는 근본적으로 이 딥한 구조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좀 더 복잡한 문제를 좀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일반화해서 표현하려다 보니까 깊은 레이어를 쭉 쌓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글로벌 옵티마로 수렴하는 답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기법을 제안하기 시작을 했고 우리 역시도 이 매우 CNN 네트워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이와 같이 FC 레이어와 액티베이션 펑션 사이에 들어가는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BN이라 불리워지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처음에 2015년도네요. 2015년도에 네트워크 상의 인터널 코베리에이트 시프트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네트워크에 이제 이렇게 BN을 추가했을 때 추가하지 않았을 때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정적이게 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실험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2015년도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논문이 나온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CNN 네트워크에 BN 레이어를 쌓아서 훨씬 더 빠르게 수렴시키고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학습하는 결과를 모두가 다 보였어요. 근데 이유를 잘 몰랐지만 그때 추정하기로는 이 ICS, Internal Covariate Shift 현상을 우리가 제거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장점을 얻었다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근데 2018년도에 그 이유가 ICS를 제거했기 때문이 아니라 솔루션 스페이스를 스무딩했기 때문에 우리가 배치노멀라이제이션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주장이 제기되었고 그때 실험적으로 수학적으로 주장을 하고 밝히긴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직도 배치노멀라이제이션이 왜 잘 되는지 명확하게 분석되었다고는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기억하시고 한번 배치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이름에서부터 그렇듯 학습을 수행할 때 정규화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겠지만 데이터 전처리 중에서 노멀라이제이션의 목적은 모든 각각의 피처 베리어블들이 동일한 스케일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피처는 대략적인 스케일이 0에서 1인데 또 다른 벡터 피처는 1에서 1000이다. 이렇게 어떤 레인지가 서로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죠. 이때 여러 가지 정규화 방식들이 있지만 가장 유명한 노멀라이제이션 방식은 뭐 민렉스 혹은 뭐 스탠다라이제이션 같은 방법들을 우리는 써왔어요. 결국 이런 것들을 이제는 입력이 아니라 레이어 중간중간에 집어넣는 방식이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같은 정규화 방법인데 일단 우리는 코베리에이트 쉬프트 현상이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코베리에이트 쉬프트는 대표적으로 어떤 데이터셋을 뽑았을 때 트레인 데이터의 분포와 테스트 데이터의 분포가 서로 상이해서 서로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를 이야기해요. 위에 그림에서 살펴보면 실제 데이터의 분포가 빨간색의 그래프가 바로 이 트루 펑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학습 데이터로 요 학습 데이터를 서브 샘플링해서 구했을 때 요 파란색 점들을 샘플링 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CNN 네트워크로 학습을 하게 되면 결국 이 녹색과 같은 함수를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즉 실제는 빨간색 그래프를 찾아야 되는데 학습된 모델은 녹색 그래프처럼 나와서 우리가 지금 테스트하려는 만약 데이터가 이 검정색 데이터라면 결국 우리 모델은 이 테스트 데이터셋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이 트레인 데이터의 분포와 테스트 데이터의 분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고 이와 같은 문제, 이와 같은 현상을 코베리에이트 쉬프트, CS 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볼게요. 이건 단순 입력단에서의 분석이었고요. 인터널 코베리에이트 쉬프트라고 하는 현상은 즉 CS, 코베리에이트 쉬프트가 멀티 레이어에서 각 인터널 레이어들 사이에서도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멀티 레이어 네트워크의 경우 한 레이어들은 아웃풋들이 또 다른 레이어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인풋이 레이어를 거쳐서 나온 출력이 이렇게 나오고 또 이 첫 번째 레이어를 거쳐서 나온 이 인풋은 두 번째 레이어로 들어가게 돼서 그 레이어를 거쳐서 이와 같은 인풋이 나오고 또 이와 같은 출력은 레이어 3를 거쳐서 이와 같은 출력이 나오고 또 이와 같은 출력은 최종적으로 FC 레이를 거쳐서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다시 말해 모든 레이어의 아웃풋은 다른 레이어의 인풋이 됩니다. 이때
학습 과정에서 레이어의 분포가 갑자기 이전과 다른 형태의 분포로 변한다면 이렇게 레이어의 2의 분포가 다음번 학습할 때 이와 같은 분포가 유지되지 않고 완전히 다른 형태의 분포가 나와서 레이어 3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면 앞서 설명한 코베리어트 쉬프트의 결과처럼 우리의 CNN 모델, 우리의 CNN 네트워크가 정확한 트루 펑션을 예측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게 바로 이제는 인터널 코베리어트 쉬프트인 ICS 현상에 해당이 됩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ICS를 제거하기 위해서 각 레이어들을 거칠 때마다 데이터 분포를 스탠다라이제이션, 즉 정규화시키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제안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데이터 전처리는 각각 레이어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전처리가 아닌 어떻다? 맨 입력 상단, 네트워크의 모델을 넣기 전에 했던 정규화 과정이었다면 지금은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서 그 출력 값을 정규화하는 방법이고 그게 바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제안하게 된 이유다. 자, 이 파란색 화살표가 바로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결과를 보여준 것인데요. 이러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액티베이션을 거치기 전에 적용하게 되고 이와 같은 알고리즘으로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알고리즘을 풀어보면 어떤 미니 배치 사이즈가 m인 데이터 x를 받았을 때 미니 배치의 평균을 구하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미니 배치의 베리언스를 구합니다. 그리고 민과 베리언스를 통해서 x 값을 x 해수로 정규화해 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상한 게 들어가 있네요. 이 바로 엡실론인데요. 이게 아주 작은 값을 가지는 상수입니다. 왜 이런 상수가 들어가 있냐면 표준 편차가 0이 되면 이 아래 텀이 0이 되어서 무한대가 될 수 있으니까 그와 같은 연산의 오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엡실론을 더해주는 방법으로 실제 프로그래밍 구현을 하곤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스케일과 시프트를 표현하기 위한 방식으로 몇몇 파라미터가 더 존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러너블 파라미터 감마와 베타입니다.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액티베이션 레이어 이전에 위치시킨다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함으로써 액티베이션 레이어의 넌리니어티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 어디 보시죠? 이게 지금 대표적인 액티베이션 펑션의 모습인데 우리가 값을 정규화시키게 되면 평균이 0이고 이 평균 0을 기준으로 단위 분산을 갖게 되는 어떤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리 이 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이 적용되다 하더라도 이 가운데 영역이 정규화된 데이터에 적용될 가능성이 많아서 안타깝게도 이 넌리니어리티를 강하게 줄 수 있는 구간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정의역에서 액티베이션 펑션의 그래프의 모양이 매우 리니어한 성향을 띠지 않는 넌리니어리티의 영향력을 크게 주게 하기 위해 데이터 분포를 적절하게 이 스케일과 시프트를 시키게 됩니다. 이 스케일링 해주는 것이 요 감마, 시프트 해주는 것이 베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총 4단계였죠. 다시 앞으로 가보면 미니 배치 민을 계산하고 미니 배치의 베리언스를 계산해서 노멀라이제이션 한다. 근데 이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러너블 파라미터인 두 개, 요 스케일과 시프트를 결정하는 감마와 베타를 학습 파라미터로 가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다?
액티베이션 펑션에 이 정규화된 아웃풋 피처를 집어넣었을 때 넌리니어리티를 크게 보기 위해서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학습이 끝난 지점, 즉 프로덕션 시점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미니 배치의 평균과 스탠다드 베리에이션을 쓸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테스트 타임에서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결론은 간단한데 학습 데이터셋에서의 결과인 평균과 스탠다드 베리에이션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에서 추가적인 계산 없이 평균이라는 상수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리니어 오퍼레이터로 볼 수가 있게 되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나 컨볼루션 레이어와 합쳐서 우리는 그 데이터를 관리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FC 레이어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같이 둔다고 했었겠죠. 다시 앞으로 가보면 네, 여기서 연산을 할 때 입력이 들어오고 FC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액티베이션 펑션을 계산한다고 했을 때 하나의 모듈을 계산할 때 매트릭스 연산 한 번, 매트릭스 연산 두 번, 매트릭스 연산 세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이미 리니어 오퍼레이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리니어 오퍼레이터 곱하기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하나로 묶어서 관리해서 입력 들어온 거를 바로 이렇게 액티베이션 맵 출력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관리를 해야 하여 매우 효율적인 연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장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죠. During testing batch norm becomes a linear operator. 그래서 우리는 앞에 풀리 커넥터 레이어 혹은 컨볼루션 레이어와 함께 퓨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본 슬라이드에서 표현하고 있는 설명입니다. 자, 앞에서는 FC 레이어를 위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지금부터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위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와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데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차이는 스페셜 스트럭처, 공간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컨볼루션 네트워크 특성상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도 스페셜 디멘전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전에 보았던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플랫티드 커넥티드 네트워크에서는 n by d의 인풋을 인풋 x를 요 배치 n에 대해서 평균시켜 이렇게 d 차원의 d 차원의 벡터로 이렇게 정규화를 시켰다면 여기 지금 컨볼루션 네트워크에 대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요 n에 대해서 평균 에버리징 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스페셜 디멘전 요 h와 w에 대해서도 에버리징 해요. 결국 요 c 차원의 벡터로 정규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에 대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결국 1/d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요 n과 각 스페셜 공간 차원에 대해서 모두 정규화하고 있어서 1/c/1/1로 이렇게 정규화가 되고 있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주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나 컨볼루션 레이어 다음 연산으로 들어가고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이 적용되게 됩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사용 시 여러 가지 장점이 존재하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깊은 딥 네트워크는 딥 네트워크에도 적용했을 때 학습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큰 러닝 레이트를 통해 빠른 수렴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초기 값 어떤 값으로 초기화를 하든 굉장히 강인하게 네트워크가 학습된다. 그리고 학습하는 동안 우리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레귤러라이제이션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테스트 타임에도 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적 비용이 더 추가되지 않는다. 이렇게 총 5가지의 장점이 존재하고요. 실제로 여기 지금 각각의 방법론에 대해서 BN,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적용된 방법과 적용되지 않은 인셉션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시면 실제로 지금 대략적인 수령 속도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겠죠. 그 단점을 몇 개 살펴보면 1. 아직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왜 잘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습과 테스팅 과정이 약간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버그를 만들어낼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같은 역할을 구현할 때 학습과 테스트를 구현하는 방법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프로그램 버그의 원인일 수 있는데 사람들은 간과하기 쉽다는 거죠. 또한 학습 데이터의 분포가 편향될 수도 있고 또한 좋지 못한 분포를 갖고 있을 때는 오히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사용하려는 학습 데이터의 분포가 너무 편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데이터의 양이 조금 갖고 있어서 일반화된 데이터 분포를 표현할 수가 없다면 그때는 오히려 이와 같은 그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서 들어가는 정규화가 성능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런 것들이 경험적인 결론이고요. 앞으로 시간이 좀 더 변하고 이런 인공신경망들에 대한 기술이 점점 진화해 가면서 결론들이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은 조금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교수님은 현 시점에서의 갖는 경험적인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정교화 방법이 존재합니다.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변형으로 배치놈이 평균과 분산을 계산할 때 배치 디멘전에 대해서 계산했다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피처 디멘전에 대해 계산하기에 테스트 타임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한다고 합니다. 자, 어떻다? 배치놈은 배치 디멘전에 대해서, 요 n에 대해서, 근데 레이어는 어디? 피처 디멘전인 이 d에 대해서 각각이 적용하는 사례이다. 또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것도 이건 이미지에서 쓰이는 일종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계열로 스페셜 디멘전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실래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N, H, W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다면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은 H와 W에 대해서만 이렇게 적용한 사례. 그래서 그 각각 배치놈, 레이어놈, 인스턴스 놈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림으로 살펴보면 각각이 이렇게 연산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준 것에 해당되고요. 근데 요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고 이건 채널 디멘전을 특정 그룹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 그룹에 대해서 정규화를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오브젝트 디텍션 등에서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컨볼루션 네트워크에서 컨볼루션 레이어가 가작 연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복잡하고 연산량도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자세한 내용 다음 강의에서부터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제 강의 마지막이네요.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알아본 것은 결국 대표적인 지금 이제 르네 그림이죠. 이렇게 이런 CNN 아키텍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컨볼루션 레이어 그리고 서브 샘플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풀링 레이어를 적용하는 거 그리고 FC 레이어 중간중간에 넌리니어티를 주기 위한 액티베이션 펑션 그리고 ICS라고 불리워지는 인터널 코베리에이트 시프트 현상을 막기 위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각각 CNN 아키텍처의 컴포넌트들이 무엇이고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블락으로 구성해서 이런 아키텍처를 하나로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대표적인 그림에 해당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동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